오직 읽기로만 열리는 세계 천년의 독서 미사고 요시아키즘 하진수 옮김. 미사고 요시아키는 1982년 호고이에네스트 대학을 졸업 후에 코사쿠샤 거쳐서 이렇게 서점을 날마다 서점에 입고되는 시간 진일하여 이렇게 보탬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젊은 이 저자입니다. 오직 읽기로만 열리는 세계는 어린 말 더 잘 읽어서 더 잘 쓸 수 있는 기적이 되어야. 자, 나는 책 덕분에 인생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왜 싸움으로 번지든지 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로 친구와 절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귀가하던 길에 지하철 불협화음을 치는 열차를 기다리며 이렇게와 닫기로 뭐 아니면 더 인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책이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방금 절교하고 온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너도 참 대단하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전화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데는 서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만한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헌 책방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는데 책방 주인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니까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알려줘. 책방 주인은 마스스의 야스타카의 단편 탐독자의 집 속의 등장인물이 할 법한 일을 내게 맡겼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야기에서 짐작하겠지만 나는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취직했는데 실패했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마저 1년 만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나? 두렵고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동안에 시간에 계속 흘러서 세상의 섬처럼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통장 잠그는 눈깜짝을 사이에 바닥을 드러냈고 당장 배를 걸지 않기 위해서 근근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을 정신없이 치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이대로 일생을 보내버리면 내 일생을 지탱해줬던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텐데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자주 실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인생을 함엄하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서면 긴장된 나머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몸이 덜덜 떨립니다. 책을 펼치면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불행을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자신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달리 보인다는 것을 나는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이 순조로울 때는 책이 그다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디오게네스의 명저인 그래서 철학의 열전 교양은 순경에서 장식이고 역경에서는 대피소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실려있습니다. 고대 은의 연구의 1인자 프레드릭 조지 케는 고대 서적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책의 세계를 세워서 활용한 장서가의 시조였다고 합니다. 독서가 책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텅 빈 책장에 한 권 책을 꽂으면서 서가 앞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대피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책은 한계에 부딪히고 벽을 맞는 사람에게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걸작이란 혼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해 동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점에서 무심코 집어든 한 권의 책은 에일리의 역사와 지하 수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프가 말한 대로 세익스피어에게 말로가 없었다면 말로에게 초서가 없었다면 초서에게 그보다 먼저 길을 닫고 자연 상태에 거치는 너를 길들은 잊힌 시인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년에 쓰인 겐지 이야기는 지금도 서점에서 신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가와라노 다카스의 딸이 쓴 시라시나 일기에는 그녀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겐지 이야기를 고모에게 선물을 받고 느낀 감동과 흥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들어갈 때 너무도 기뻐서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기쁨은 더욱 같습니다. 스가와라노 다카스의 딸의 말을 쫓아가다 보면
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겁고 재미있어서 책장을 넘기지 않고는 옷백에서 읽는 것이라는 독서의 출발점에 몇 번이고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사한 것은 스고아라스 다카세의 딸을 탐독했던 그 책을 지금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연히 책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당신이 인생의 길에 서서 고민할 때 아주 적절한 순간에 아주 적절한 책을 들고 아주 적절한 부분을 펼쳐서 지금 당신이 꼭 필요한 답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번에 내가 이 책에서 탐구하고 싶은 것은 왜 인생에 책이 필요할까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들은 서점에서 한 권의 책과 만나는 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초대장으로 이 책을 건넵니다. 미사고 요시아키. 살아남는 능력, 언제까지 죽음을 생각하다 등등으로 무심코 책장을 펼치며 일생의 인생.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영어학을 배웠습니다. 책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타미 저자가 직접 쓴 연구에 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서점에 서가 있으면 필요한 책은 알아서 튀어나온다. 몇 년 전에 한 번 본 전시를 정확하게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구의적인 그 문장으로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중한 책은 찾고자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나고자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가 예면서 박학다시간 칼럼니스트 야마모토 나스이코 칼럼집의 책방이라는 글에서 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헌책방의 서가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에 발을 들여놓으면 수십 년 동안의 책장 선반에 서있던 책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 아직 죽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가 나를 인연이 없는 서생이라 인식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서점의 서가는 세상에 유일한 단 한 명, 그때 그것을 방문한 당신만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책과의 만남은 물론 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등 여러가지 신문, 잡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읽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철학자 소피아나요는 독서에 대하여에서 오히려 독서라는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책을 읽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계속 흘러들어온다.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 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라고 해서 얻은 지식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한편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배운 지식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다교의 교사 하시모토 다케시는 일본 문부성이 제정한 교과서를 출석하지 않고 나카 간스키 소설 은수저를 자체 교재를 삼아서 3년에 걸쳐 읽는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시작 후에 그가 국어를 좋아합니까? 라고 학생들이 물으면 대체로 5%가 좋다, 5%가 싫다, 90%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답했습니다. 3년 후에 모든 수업을 끝내고 하시모토 다케시가 다시 한번 국어를 좋아합니까? 라고 학생들이 묻자 95% 학생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네요. 그거는 세상 만사를 배우기 위한 뼈이라고 하시모토는 말합니다. 그 교과서의 문학이 사라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독서.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사실 그거 교과서가 아닐까? 다키모토 데스보미는 그런 문학작품을 요절한 전제작가 스시의 사늘기와 르신의 고향을 꼽았습니다. 동네 서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아사히신문은 서점 지자재의 20% 이상이라고 제목으로 지역 내의 서점이 한 점포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군요. 조선어보던 책은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1925년에 독일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사실 외국과 정치적 선동을 얻어간 이 책이 팔리지 않으리라 예상한 출판사는 초판을 500부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의 예상을 이었고 이 책은 세상을 확 바꿔놓았지요. 저자의 유명세에 힘입어서 공전에 비해서도 더 셀러가 되었고요. 1940년에는 무려 570세를 기록하며 누계 700만 부를 돌파합니다. 저자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책 제목은 나의 투쟁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책도 많습니다.
책을 읽으며 살았다고 해도 혹은 책을 읽지 않으며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무의식 중에 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환경이든 생활이든 분위기든 그치 영향을 받지. 책을 읽는 인생과 읽지 않는 인생은 할기 해서 책에 대해서 플라톤이 쓴 태아의 테오도스의 알미는 무엇인가를 묻는 책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 다음아제 경이로움이야말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의 감정이며 철학의 출발은 경이로움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답게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프란츠 카프카는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인간의 경이로움에 대한 동경을 도끼에 비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내리쳐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책을 읽어서 못하겠나? 자네가 쓴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아니야. 오히려 책이 없는 편이 행복할 것에 그런 책이 필요하다면 직접 쓸 수도 있으니.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행처럼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의 죽음처럼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추방될 때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필요해. 인류는 반만 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경이로움과 발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촉과 식물의 일종인 파피루스에, 페르가몬에서는 짐승의 가죽에, 인도, 스리랑카, 태국에서는 나뭇잎에, 중국에서는 뼈와 거북의 등딱지에 처음 문자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와 대나무 비단에 쓰겠습니다. 였고 중국에서 종이가 탄생하고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덕분에 인류는 모두 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읽기 전에는 전쟁을 어떤 존재가 다 읽고 나면 친숙한 존재로 바뀌는 경이로움은 몇 번을 맛봐도 기적과 같습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는 좋아지지 않는다. 어쩌거니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책을 계속 읽으면 언젠가는 머리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한데 지난 30년간 우직하게 책을 읽어도 머리가 좋아질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더군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있는 정신의 구동, 그 자체이지 정보의 축적이나 검색이 아니다. 독서는 정신의 구동이라니 예상치도 못한 표현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동이라는 단어에 끌려서인지 자동차 경기대회에 열리는 경기장을 생전 처음으로 타본 고카트로 엑셀러레이터를 있는 힘껏 밟고 달렸습니다. 거울을 제대로 돌지 못하거나 연석을 타고 올라가서는 결과는 참담했지만은 엑셀러레이터를 풀로 밟은 채 핸들을 쥐고 달리는 기분만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아, 독서가 이런 거구나. 결코 적지 않는 걸작들. 경쟁을 거쳐 좋아했던 고대 그리스인은 올림픽을 비롯해서 토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승패를 분명히 가리려 했다니. 고대 그리스는 지배자로부터 주입되었던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머리로 합리적인 사고를 거듭해서 세상의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 속에서 이데아론을 정립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에 근거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했죠. 니체는 초인사상을 통해서 아예 이데아론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철학은 후세 철학자들에 의해 항상 참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높은 벽이었습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제창한 합리적인 사고는 천년간 이어진 중세 여러 개의 암흑기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인 사고를 선해진 코페르니쿠스와 또 갈릴레오 또 뉴턴 같은 천재들에 의해서 암흑에 갇히고 다시 밝은 빛이 비칩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도래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고전으로 자리잡아 시대를 뛰어넘어 꾸준히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기후학자이자 20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식인 umberto 에코와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영화 시나리오 카리 에르는 책의 우주에서 역사적인 걸작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에코. 책 한 권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해석이 덧붙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쓴 대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는 셰익스피어 작품은 집필된 당시에 읽혔던 작품보다도 훨씬 풍부합니다. 글자기 글자로 남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리에라. 물론 책은 읽을 때마다 변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쌓는 경험과 같습니다. 가리를 말처럼 글작은 처음부터 글작이 아니라 널리 읽힘으로써 글작이 됩니다. 읽힘으로써 일억 4천만 권이 만든 기자. 책에 힘이 있다면 그 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도 멀리 급질 매닝이 공들인 지지를 토대로 집필한 전쟁터를 간 책들. 2014년에 홀로코스트를 처형한 나치 독일의 또 다른 학살인 비브리오 코스트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책과 문헌을 불태웠습니다. 프랑스가 이유 없이 패배한 요인은 나치 독일의 선전전 프로파간다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프랑스의 군대를 보내기 전에 라디오를 이용해서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공략했습니다. 프로파간다. 미국 언론기관인 나치 독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실태를 폭로하자 조석이 몇몇이 조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도서관 협회입니다. 미국 도서관 직원들은 나치 독일이 자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고 책이 불태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책을 불태우는 것에 맞서는 일은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며, 히틀러가 언어나 사상을 통해서 파시즘을 강화한다면 이쪽은 자유로운 독서를 촉구하자며 미국 전역의 도서관 직원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책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힘을 보태는 일이라고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감정이 용솟았습니다. 감격한 병사는 저자에게 감사 편지를 썼고, 그렇게 저자와 독자의 따뜻한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보내진 책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독하고 메마른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었고, 교도소에서 열린 북클럽. 때때로 책은 마음에 입은 깊은 상처에 새살이 돋기도 합니다. 다만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종종 두려움이 따릅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웜질리는 지난날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생활 같은 사회활동마저 불문을 할 정도로 피폐해진 그녀를 보다 못한 친구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개최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라고. 웜질리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의 잔성에 많이 주저되었지만 큰 마음을 먹고 교도소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독서 모임 첫날에 그녀는 경비관이나 보안 카메라가 없는 외딴방에서 문신을 한 죄수들과 대면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잔뜩 긴장한 그녀는 진지하게 책 읽기에 임하는 수감자들의 말과 자세히 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고, 서서히 독서 모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책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지나온 삶을 겹쳐봤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감상을 차리차리 말했습니다. 한번 읽고 끝나는 그저 재밌는 한 소설에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시드니 셀던의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이나 옛날 얘기같이 비범한 인간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현실적인 인생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어떤 수감자는 인종이나 그룹의 울타리 넘어서 교도소에서는 타인에게 말을 걸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금기마저 깨고 다 읽은 책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난 후에 한 번 감성을 말하기 시작하면 시 멈출 수 없는 것은 비단 나뿐은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프리즌 북클럽을 읽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책에 대한 감상을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에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언제 출소할 수 있을지, 출소 후에 뭘 먹고 살아야 할지도 알 수가 없지요. 면회하러 오는 사람은 드물고 타인과 대화나 친교는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정 책이 좋았다기보다는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내 안의 창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창문을 들고 우리는 모두 헤매고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하는 무언가에 감사드리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불구로 정신력이 있다면 인간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일본에 소개된 계기는 한 사진작가의 감동적인 독서였습니다. 오라에서 이렇게 내가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를 만난 것은 대학 수업에서였습니다. 영문학 강의 첫날에 강의실에 들었으니 담당 교수가 수업을 이수하러 온 학생들을 둘러보고는 칠판에 힘차게 영어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문 아래 해석을 적은 다음에 학생들을 향해 다 함께 영문한 모험을 떠납시다.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한 셰클턴의 탐험되는 향해 도중에 배가 침몰해서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얼음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추위로 인해서 동상에 걸린 발바닥은 썩어가고 식량을 잃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데다가 거저될 가망성도 없이 7개월을 흑암 속에 표류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오랫동안의 독자를 끌어당기고 매료시키는 것일까요? 읽기로 멈출 수 없어서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제야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파트 근처에 있던 작은 국수집에서 흑업집업 또 메밀국수를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이 문장 보자 월컥 눈물. 자, 인간의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하는 무언가에 감사를 드리며 울컥했습니다. 근데요, 20만 번의 눈 깜짝 하는 거, 20만 번의 눈 깜짝하림. 남극에서 자제되어 구조될 가능성이 없는 표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비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불편한 그림을 처리하고 사정과의 우울한 회식을 마친 후에 별거 중인 아내와 사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신차를 몰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잃고 20일간의 원수 상태에 깨어난 보비는 죽음을 면했지만 감금증후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감금증후군이란 뇌간의 일부가 손상되어서 의식은 뚜렷하지만 전신이 마비되어서 외부 자극에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신체 증후군입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스스로 침을 삼킬 수도 없었죠. 보비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 깜빡임으로 겨우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이 세상과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 슬픔은 깊고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보비는 그 슬픔을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홀로 깊은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 빗대었습니다. 셀린느의 하얀 가운에 달린 명찰에는 언어 치료서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수호천사라고 읽는 편이 더 잘 어울린다. 잠수정과 나비. 언어 치료서에는 셀린느는 보비가 주로 사용하는 빈도선으로 알파벳을 정렬하여 고안해낸 대화. 그 방식은 상당히 원시적이다. 왼쪽 눈꺼풀 밖에 못 움직여도 반쯤 벌어진 입에서 계속 침이 흘러도 보비는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식물인간 취급받는 것이 못내 부근에서 내 지능이 아직 아무개보다는 높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편지는 주변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죠. 보비는 편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고 중대사에 착수합니다. 하루 3시간씩 15개월에 걸쳐서 누적 20만 회의 눈깜빡임으로 탄생한 잠수정과 나비. 1997년 14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프랑스 출판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독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책에 매료된 영화감독 스틸버그의 훗날 환상적인 세계가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스필버그를 통해서 존엄한 삶을 한 그릇.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언어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인데 밤과 안개
제목은 1940년 아돌프 히틀러의 특별 명령에서 독일인이 아닌 국민 중에서 당과 국가의 반역이 의심되는 자는 모두 구금하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야밤에 비밀리에 실행되어서 많은 유대인 일가가 귀신같이 사라졌다고 해서 밤과 안개 명령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사실은 알랭 레네 감독이 1950년에 발표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을 밤과 안개라고 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신의학자로 근무하던 빅터 프랭크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 나치에서 붙잡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전류 수용소,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수용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재연소로 생활한 마이클 폰스타인은 서바이버 크루의 17년도에서 아우슈비츠 화물열차로 유송된 수십만 명의 어린이 중에서 살해서 수용소로 빠져나온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불과 53명에 불과했다. 가혹에 대한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그야말로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낸 현세의 지옥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전의에서 단 9일 만에 조금의 수용소를 탈거했다고 합니다. 1947년 출간된 이 책은 반세기가량 흐른 1991년 미국에서 실시된 설문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권의 책에 들만큼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 명작입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지옥에 끌려간 수범자들은 초유와 굶주림, 폭행 등 모두 적나라한 악의를 목도하고 경험했고 어떤 이는 끝내 살아남았고 어떤 이는 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비록 드물지만 개인의 내적 선택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 중략, 가혹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도 영적인 자유와 내적인 풍요로움의 세계로 도피할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섬세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 종종 튼튼한 신체를 가진 사람보다도 수용소 생활을 더 잘 견디는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의학자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생사를 가는 것은 의외로 튼튼한 육체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품었느냐 여부였다고. 내일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유머를 잃지 않으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철저히 박탈당하는 경험을 통해 인간이 절망에 이르기란 쉽다 하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지더라도 어려움이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기보다는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 인생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인생에게 답을 들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스스로 삶의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들면 인생은 어느 순간 저절로 행복해질 테니까요. 나라는 프링, 조금의 수용소를 읽고 생각을 전환한 후에 심옥이 타자와에 있는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돌아오는 길 빌리지 뱅가드. 지금까지 나는 가족에게 벗어놓은 코트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으면 군말 없이 코트를 정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 본인이 벗어둔 코트는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벗어둔 코트도 아닌데 왜 내가 정리해야 하지? 하고 화를 낸 이유를 언어화해보니 분노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원시불교가 가르치는 무한은 분노하는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화를 내고 있는 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아니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없다니. 무화란 무엇일까? 나는 궁금증을 품은 채 진열대 책장 앞에서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려면 나 자신의 초기 설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명제처럼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방법서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회의론자의 그 어떠한 터무니없는 상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하고 견고한 진리임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면 나는 이 진리를 내가 찾던 철학의 제일 원리로서 이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유명한 명제는 라틴어 그래서 기터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자, 헛다의 진리말 흠이 모든 사물은 항상 변하여 찰나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사람은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맑아지는 것이다. 야, 이런 내용이네요. 체급 파수꾼, 눈이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또 호밀밭의 파수꾼. 그런데 어쨌든 말이야, 나른한 호밀밭 같은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잔뜩 모여서 무슨 게임을 하는 것을 난 항상 떠올려. 수천 명 아이들이 있을 뿐 아무도 없어. 제대로 된 어린 따위는 한 명도 없는 거야. 나 말고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근처 크레이지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내가 거기서 뭘 하냐면은 그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아이가 있으면은 닥친 대로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보지 않고 절벽 쪽으로 뛰어가는 아이가 있으면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확 잡아채는 거야. 그런 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하는 거지. 호밀밭의 개척. 나는 그냥 그런 게 되고 싶어. 분명히 꽤 이상할 테지만은 내가 진심으로 되고 싶은 것은 그 정도야. 어딘가 독서밭의 개척에 있어서 줄줄이 쏟아지는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내가 놓쳐버린 책을 낚아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시이나 마코토, 단편 소설집 모기에 실린 2세, 일본 독서 공서에는 책을 읽는 게 직업이 된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소설 속의 장면은 오전 내내 앉아 책을 읽어주는 업무를 했을 텐데도 점심시간이 되자 각자 책상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꺼내 신나게 읽는 풍경입니다. 독서에 낙원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었지요. 만약에 소설 속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일본 독서 공서의 문을 열 것입니다. 책을 읽고 살았다고 해도, 책을 읽지 않으며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무의식중에 책의 영향을 받는다. 왜? 이러이런 휴일일까요? 왜 지도는 사각형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책이 짜놓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